네, 윤석열 대통령이 모레 오전 10시에요. 취임 2주년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입니다. 해병대원 특검법, 또 이 김건희 여사 관련 논란 등 이 민감한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힐지 주목이 되고 있죠. 패널 두 분과 함께 정치권 소식을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최병묵 정치평론가, 김상일 전 민주당 부대변인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먼저 기자회견 관련 대통령실 입장부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취임 2주년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입니다. 영상을 통해 지난 2년 정부의 국정 운영 기조와 정책 추진 상황을 설명드리고 앞으로 3년의 국정 운영 계획을 말씀드릴 것입니다. 대통령은 이후 1층 브리핑룸으로 이동해 기자회견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자, 보시면 시간적으로 따지면 윤 대통령 취임 100일 이후 1년 9개월 만에 기자회견이고요. 준비도요. 국민들이 정말 궁금해할 질문 위주로 대통령실 안에서 준비하고 있다. 이렇게 참모들이 전하고 있습니다. 좀 국정 운영의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십니까? 저 기자회견이? 우선 기자회견을 안 하다가 그렇죠. 이제 지금 총선 후에 기자회견을 한다고 하니까 그것만 해도 이제 일종의 소통의 돌파구다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네. 그러나 이제 다만 그거는 형식의 문제고 네네. 내용의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지금 뭐 국정 현안 뭐 잘 아시다시피 민주당에서 지금 거의 모든 사건마다 특검을 하겠다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럴 경우에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그 제2요구권이라는 걸 가지고 있는데 그거를 적절하게 행사하면서 국회의 입법 폭주를 막아야 할 의무도 저는 있다고 보거든요. 자, 그런데 그거를 모두 막을 것이냐, 선별적으로 막을 것이냐, 아니면 국민들과 소통해가면서 뭘 이렇게 구분해서 막을 것이냐, 뭐 이런 여러 가지의 단계별 대책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 아마 그런 부분에 관해서 윤 대통령이 그 입장을 밝히지 않을까. 적어도 저 자리에 참석한 기자들은 일반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사항을 아마 윤 대통령한테 모두 다 물어볼 것이고 그렇죠. 그런 부분을 윤 대통령이 일괄해서 뭐 거부를 한다든가 설명을 안 한다든가 이럴 수는 없을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마 그런 부분 단계별로 또는 케이스별로 윤 대통령이 여러 가지를 준비하고 있을 것이다. 예. 그러면 그 내용에 따라서는 상당한 정도의 돌파구가 될 것이다. 물론 그에 이제 야당이 또 이렇게 손뼉을 마주 쳐줘야 되는데 그렇죠. 야당은 뭐 그럴 가능성은 현재 높지는 않아 보이지만 윤 대통령이 저런 식의 입장 변화를 보이면 국민들도 그에 대한 평가가 좋아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하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형식적인 면에서는 소통의 의지를 보였고 내용에서 이제 어떤 식으로 펼쳐질 것이냐 이게 이제 관건이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지금 중요한 게 이제 해병대원 특검법 또 김여사 특검법 지금 뭐 최병묵 위원께서 얘기하시는 거는 모든 것을 특검으로 가는데 어떤 것을 받고 어떤 것을 막냐 이런 걸 얘기해 주셨어요. 이 두 개에 관해서는 어떻습니까? 이 두 건. 그러니까 저는 이번 총선에서 예. 적어도 그 두 건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좀 전향적인 입장을 보이시는 게 앞으로 국정을 운영하시는데 큰 힘이 될 거다 이런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고요. 예. 민주당에도 기자회견을 하기도 전부터 비판만 하려고 드는 거는 저는 좀 바람직하지는 않다고 봐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틀린 얘기는 아니니까 대통령실도 일단 기자회견을 하겠다고 하신 건 잘하신 것 같고요. 네네. 그리고 최대한 질문을 받겠다고 이렇게 하시는 것도 잘하신 것 같아요. 결론은 최병묵 편집장님 말씀하신 대로 네네. 그 내용과 결과가 좋다면 그거는 완전히 베스트의 기자회견이 되겠죠. 그래서 그 부분도 좀 많이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을 좀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자, 하나하나 좀 안으로 들어가 보죠. 이 야당 단독으로 해병대원 특검법 이 본회의 통과하면서 윤 대통령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이 되는 시각이 많죠. 여당 일각에서는 또 조건부 수용론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좀 수사를 해보고 이걸 그다음에 특검을 하는 건 어떻겠냐 이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윤 대통령은 어떤 입장을 내놓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 해병대 특검 관련해서. 저는 뭐 조건부 수용론이 나름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현재 공수처하고 경찰에서 수사 중이죠. 그렇습니다. 이 해병대원 사망 사건의 본질에 관해서는 경찰에서 수사 중이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외압 의혹과 관련해서는 공수처에서 수사 중인데 공수처가 어떤 데입니까? 잘 아시다시피 문재인 정부에서 만들었고 그 공수처의 뭐 처장, 차장은 지금 퇴임했습니다마는 네. 그 검사들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다 임명한 사람들입니다. 예. 그러니까 그 문재인 전 대통령이 해놓은 검사들을 또 거기에서 수사하는 것을 민주당이 못 믿겠다. 그러니까 특검하자. 이거는 국민들 앞에 명분이 없다고 생각하고요. 예.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으로서는 아니 문재인 정부에서 만든 공수처니까
그 문재인 정부가 믿어야지 누가 믿겠느냐. 민주당이 믿어야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굉장히 일리가 있다고 보고 네. 그러면 그 결과 아마 특검이 이제 앞으로 공수처가 몇 달 정도 지나면 이 수사를 거의 끝낼 가능성도 있어요. 그러니까 전통적인 여권의 논리로 보면 수사를 해보고 만약에 그게 미진했다고 생각할 경우에는 뭐 특검을 통해서 추가 수사를 예.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더군다나 공수처는 지금 민주당이 그 중립성을 의심할 수 없는 상황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아마 조건부 수용론 뭐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보고 저 부분에 대해서 일반 국민들의 다수도 아마 그 윤 대통령이 만약에 조건부 수용론을 들고 나온다면 예. 그 부분에 대한 지지가 높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또 하나 있죠. 이 김건희 여사 의혹 관련해서는요. 윤 대통령이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도 지금 주목이 되고 있는데 그런데 여기서 그 민주당에서요. 이원석 검찰총장이 이 명품 의혹 임기 내 신속 수사 이거를 지시한 것을 두고서 이제 말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짜고 하는 쇼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도 있고 뭐 갈등이 있다 이렇게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두 가지 가능성이 다 있으니까. 있습니까? 네. 뭐 한쪽만 얘기를 하면 이제 머쓱해질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예. 뭐 역할을 나눴는지 한쪽에서는 이게 민정수석실 부활과 연동해서 예. 이게 뭐 갈등이 있으니까 기강을 잡으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이 제기가 되고 있는 거고요. 그 의혹을 제기하면서도 한편 불안한 게 또 이게 김건희 특검법의 명분을 뺏기 위해서 또 약속된 식으로 하는 거 아니냐 이런 또 의구심도 드는 것이죠. 그게 다 들어서 두 개가 네, 두 개가 다 드니까 예. 이제 두 개를 다 이야기를 하고 근데 있는 두 것 가지는 상반된 거죠. 예. 그래서 뭐 근데 어떻다는 주체는 예. 어쨌든 그것을 하는 주체는 어쨌든 그 야당이 아니니까 뭐 야당 입장에서는 뭐 기본적으로는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총선 민의에 맞춰 가지고 일정 부분은 좀 수용하시면서 하시면 공직 기강을 잡더라도 크게 비판은 하기는 좀 어렵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글쎄요, 뭐 일반 시청자 입장에서는 다 던진 것처럼 보이는데 네. 위원께서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갈등입니까? 그래도 사실은 저도 이 부분을 좀 여기저기 제가 알아볼 수 있는 데를 좀 이렇게 알아봤어요. 뭐 그게 예. 완벽한 취재라고 볼 수는 없지만 네네. 제가 보기에는 적어도 짜고 친다 뭐 이렇게 평가할 수는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예. 대통령실과 지금 검찰 간의 긴장 관계가 있어요. 뭐 있는 건 뭐 올해 초 서울중앙지검장 교체를 둘러싸고 뭐 의견 차이가 있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지금 그 이원석 검찰총장의 임기가 얼마 안 남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동아일보 보도에 따르면 임기 내에 그 김건희 여사 명품백 사건 수사를 마무리하겠다고 지금 주변에 얘기를 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자, 그렇게 본다면 그렇다고 해서 이원석 총장이 볼 때 이 명품백 사건을 가지고 청탁금지법으로 김건희 여사를 처벌할 가능성은 높지 않아요. 그건 왜 그러냐면 처벌 조항이 없어요. 공직자는 그런 걸 받았을 경우에 처벌을 할 수 있지만 네네. 공직자의 배우자에 대한 처벌 규정은 없어요. 예. 없는데 어떻게 처벌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 결국 진상규명 쪽에 가까운 수사가 될 가능성이 높아요. 네. 그러면은 지금 용산에서는 이 수사에 대해서 저는 부정적인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러나 이제 이원석 검찰총장 입장에서 보면 그 용산의 의견을 그대로 따라서 이걸 만약에 안 했을 경우 과연 그 돌파가 되겠느냐. 그러니까 용산이 이런 거로 좌고우면하는 사이에 저는 이원석 총장이 결단을 내려서 치고 나갔다. 그래서 검찰의 신뢰도 회복하고 이 진상도 한번 규명해서 국민들한테 보여주자. 이런 차원의 이원석 총장의 결단 쪽으로 저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실 기자회견에 앞서서 오늘 민정수석실 부활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민주당 내에서는 부활 목적이 이제 검찰을 통제하려는 것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는 있습니다만 민심을 듣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런데 사람은 이제 검사 출신이에요. 검사 출신.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그러니까 지금 뭐 그 한 보수 보수 패널이 방송에 나와서 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라고 그러죠? 이게 그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이원석 검찰총장과 송경호 서울지검장은 예. 사실상 같은 편이기 때문에 이게 갈등이 있고 그런 갈등을 통제하기 위해서 그 법률 수석실을 지금 신설하는 거다 이런 얘기 그 세 하더라고요. 명과 실제로. 대통령실의 갈등이 그런 거죠. 예. 보수 패널이 또 대통령실과 또 본인이 친하다고 또 얘기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또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가능성은 보수 패널까지도 그런 얘기를 하는 가운데서 야당 입장에서는 예. 당연히 문제 제기와 불안감을 가질 수밖에 없는 사안이다. 그리고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라고 이게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잖아요. 네. 그러면 공약을 바꿀 때는 또 그만큼 충분한 사과와 설명이 있어야 되는데 예. 그런 것도 충분하지 않다. 이런 부분은 분명한 비판의 지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민주당 소식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표가요, 최근 당내 인사들에게 이 자신의 대표직 연임 문제를 논의했다 이렇게 합니다. 들리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홍익표 전 원내대표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어떻게 하는 게 좋겠어요? 저한테 한번 그러시길래 연임하시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라고 이제 이재명 전 대표가 그 이제 최대 주주죠. 주식회사를 비교하면 최대 주주가 뒤에서 자기 마음대로 배우회사다가 실패했다. 잘하면 모르겠는데 못하면 무조건 뒤집었을 텐데 그랬더니 그거는 약간 그렇듯하네요. 이렇게 반응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농담 반 진담만 했다는 표현은 있지만 진심이라는 말에 좀 힘이 실리는 것 같은데 그럼 당내 분위기는 연임으로 가는 분위기입니까? 당내 분위기는 뭐 연임이다 아니다를 떠나서 이재명 대표가 결정하는 대로 간다. 본인이 결정하는 대로 가는 뭐 분위기다. 이런 뭐 사실상 뭐 눈치를 보는 걸 수도 있고 예. 뭐 그런 분위기입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분위기를 전해주셨습니다만 민주당이요. 이 대표의 공약이 25만 원 민생회복지원금을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발의를 하고요.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던 법안들을 패키지로 묶어서 발의할 수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당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여의도 대통령, 용산 대통령 따로 있다 이런 얘기도 하고 있죠. 이런 그 야당의 그 강행 입장 이런 거는 어떤 식으로 저희가 해석을 하면 되겠습니까? 밀어붙여 가겠다는 건가요? 그러니까 나경원 전 의원이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요. 왜냐하면 그 행정부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고 여의도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건데 네네. 뭐 그거는 일견 그 형식만 보면 굉장히 타당하죠. 지금 뭐 다수당도 보통의 다수당이 아니고 거의 국회 의사결정, 입법부의 의사결정을 혼자 결정할 수 있는 정도의 그 힘을 가지고 있는 야당의 대표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재명 대표가 뭐든지 다 할 수 있을 겁니다. 결국 이 얘기는 뭐 이제 입법부에서 이재명 대표의 뜻대로 모든 것을 하겠다. 결국 이 얘기죠. 그래서 이제 계속 그 행정부에서 할 수 있는 것도 뭐 예를 들어서 1인당 25만 원 이거 법으로 하겠다. 이런 걸 이제 처분적 법률이라고 하거든요. 그거 사실 우연 논란이 굉장히 강하게 있었습니다. 네네. 그런 것도 다 밀어붙이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러면 위헌 뭐 그거는 헌재에 가서 결정할 것이다 뭐 이런 식의 얘기인데 저는 뭐 거의 입법 독재에 가까운 수준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요. 입법 독재를 할 때 그 윤석열 대통령이 견제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겠습니까? 결국은 뭐 제의 요구 이른바 거부권이라고 하는 거 그 외에는 방법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연임 문제에 관해서는 그냥 연임하는 걸로 결정했습니다. 저는 작년 11월에 이재명 대표가 이미 내부적으로 결심을 했다고 보고 있는 사람입니다. 왜 그러냐면 작년 11월이면 전당대회가 무려 10개월 전인데 그때 전당대회 룰을 바꿨어요. 권리당원 비중을 확대했지 않습니까? 왜 그 시기도 아닌데 흔히 전당대회 앞두고서 왜 룰을 개정하잖아요. 근데 전당대회를 10개월 앞두고 본인한테 유리한 방향으로 룰을 개정했죠. 그거는 본인이 연임하기 위한 포석이다.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요. 민주당이 오늘부터 국회의장 경선 후보 등록을 진행을 합니다. 일부 후보들이 의장이 되면 정치적 중립을 지키지 않겠다 이런 언급을 한 데 대해서 김진표 국회의장이 쓴소리를 했어요. 공부해봐라. 그렇게 해보면 그게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공부를 더 안 해봐도 정규 교육을 받은 사람은 부끄럽죠. 사실은 근대 국가는 제도에 의해서 운영이 되는 겁니다. 그 국회의장직은 자연인이 하는 마음대로 하는 직이 아니에요. 그 제도가 만들어낸 지위고요. 그 지위에 맞는 직무와 직제라는 게 존재를 합니다. 그럼 그 직무에 맞는 것은 뭐냐? 거기에는 직업 윤리라는 프로페셔널리즘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버리고 한 정파의 수장같이럼 하겠다? 한 조직의 수장이 아니라? 그러면 그건 제가 볼 때는 국회의장 하지 말고 당대표 선거에 나가서 당을 이끄는 게 맞죠. 그리고 정규 교육을 받은 모든 국민은 그렇게 생각을 할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근데 정규 교육을 받은 사람 다 그렇게 생각할 거라는데 왜 후보들이 다 그렇게 생각 안 하는 거예요? 정규 교육이 소용이 없었던 사람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소식도 짚어보겠습니다. 국민의힘 원내대표 경선이요. 충북 충주의 4선 이종배 의원, 경기 이천 3선의 송석준, 대구 달성 3선의 추경호 이렇게 3파전이 됐어요. 일단 후보들의 목소리를 한번 들어보고요. 내용을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운명 공동체입니다. 건전한 협력 관계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필요한 말씀은 서로가 여러 가지 방식으로
분명히 해야 되고 걱정 붙들어 마셔도 됩니다. 국민이 공감하는 정치를 통해 다시 사랑받는 정당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는데 혼신의 힘을 다하고자 자, 이종배, 추경호, 송석준 이 세 후보 모두 관료 출신이고요. 또 충청, 영남 수도권의 기반이 좀 다릅니다. 새 원내대표는요, 이 당 정비는 물론 거야를 상대해야 하는 아주 중차대한 일을 맡고 있는 상황이죠. 어떤 부분의 원내대표 선출에 가장 큰 뭐를 중점을 두고 뽑아야 되는 겁니까? 국민의힘 이번에 원내대표. 뭐 잘 아시다시피 국민의힘의 새 원내대표는요, 야당이 워낙 압도적 다수 의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아마 대부분 야당한테 끌려다니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될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뭐 꾀만 가지고 해결될 건 아니지만 적어도 정치적 테크닉이 상당한 사람이 돼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일방적으로 밀릴 수밖에 없는 분위기다. 그렇죠. 왜냐하면 뭐 협상을 하다가 안 되면 우리 표결합시다 이렇게 할 가능성이 있고 또 그 표결이 전부 잘못됐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어려운 거거든요. 궁극적으로는 다수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 중간에서 국회의장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 좀 중재도 하고 뭐 이렇게 하지 않으면 지금 집권당의 원내대표라는 사람은 뭐 거의 야당의 뭐 그냥 끌려다니다가 임기 1년을 채우게 될 이럴 가능성이 높거든요. 예. 그래서 조금 자기 주견이 확실하고 당내에서 지지를 압도적으로 많이 받는 그런 점에서는 아마 결선 투표까지도 충분히 가능한 뭐 이런 정도의 사람이 돼야 되지 않을까 봅니다. 알겠습니다. 누가 되든 어려운 상황에만은 틀림이 없는데 이 세 후보 모두요 범친윤계로 꼽히는 만큼 당정관계 설정을 어떻게 할지 이것도 좀 큰 과제일 것 같아요. 용산에 쓴소리를 할 수 있는 사람일 수 있어야 되는 상황이죠. 네. 지금 상황은 그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그런데 이제 그 기대는 조금 어렵다? 네, 어려운 것 같습니다. 다 친윤이라 이 지역 기반이라는 게 큰 의미가 없는 분들이 나오신 것 같고요. 예.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제 개인적으로 제가 경험한 게 뭐 판단의 근거가 될 수밖에 없어서 한계가 있습니다만 제 세 분 다 뭐 좀 이렇게 뵌 분들이에요. 특히 이종배 의원이나 추경호 의원은 같은 상임위에서 활동하는 거를 제가 좀 쭉 지켜봤고, 예. 그다음에 송석준 의원은 뭐 지역이 저랑 좀 가까운 곳이라 개인적으로 아는 분인데 예.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그래도 어쨌든 무게감이나 안정감이나 예. 그리고 여야 간사 이런 걸 맡으면서 그래도 합리적인 어떤 모습을 보여왔던 네. 뭐 추경호 전 부총리가 좀 유리하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예.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게 있다면 국민에게 전략적으로라도 굉장히 합리적이고 인내심 있는 예. 그리고 끊임없이 야당과 대화하려고 불발이 되더라도 대화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예. 보이는 분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추경호 의원 얘기하셨는데 그 영남인데도 가능한 상황인가요? 지금 이 시점에서 영남인데도 추경호 의원.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예. 결국 의원들이 뽑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영남 출신의 당선자들이 압도적으로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 물론 뭐 송석준 의원과 이종배 의원이 뭐 이제 다른 의원들과의 관계가 아주 좋다. 뭐 추경호 의원보다 이렇다면 몰라도 그렇지 않으면 대개 지역에서 몰표가 나오는 경향이 있거든요. 예. 이렇게 되면 이제 좀 유리하다는 그 분석에 저도 동의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죠. 네네. 그러나 뭐 이게 가장 선거 결과를 맞추기 어렵다는 게 원내대표 선거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의원들 불과 100여 명, 108명이 뽑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결과는 좀 봐야죠. 알겠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요. 한동훈 전 위원장 이야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행보에 지금 관심이 이어지고 있어요. 지난 3일 당직자들과 저녁 식사를 했다고 하는데 정기적으로 보고 교류하자 이런 언급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 위원장의 행보는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저는 저게 너무 과하게 세를 모으는 듯한 모습으로 보이면 저는 역효과라고 보지만 그렇게 보이세요? 지금 행보가? 지금은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다. 아, 예. 아직까지는 고생한 사람들을 챙기는 모습이잖아요. 그렇죠. 예, 예. 거기까지만 가야 된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고 예. 한다면 이게 정치인들은요 안 됐을 때 낙선 사례를 잘하는 사람이 굉장히 진솔한 사람으로 인정을 받습니다. 네. 그래서 낙선 사례의 느낌이 나고 해당하는 부분을 찾아서 챙기고 다니는 모습이라면 예. 저는 다음 어떤 행보를 하는데도 도움이 되는 행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그 여권 대선 주자들이요 연일 한 전 위원장을 비판하는 모양새입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을 비롯해서 오세훈 서울시장도요 한 전 위원장의 총선 전략
전략을 비판을 했습니다. 강하게. 벌써 대권 경쟁이 시작된 거 아니냐 이런 지적에 대해서는 동일하시는지. 정확하게 따지면 뭐 이제 비판이라기보다는 저는 패인 분석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왜 졌는지를 알아야 뭐 다음번에 다시 똑같은 현상을 초래하지 않을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이제 그거를 일반 기자들은 당연히 비판으로 보죠. 왜? 예. 두 분 다 대권 주자이기 때문에 예. 한동훈 전 위원장도 결국은 대권 주자 반열에 올랐다고 보고 그럼 저 두 사람은 한동훈 전 위원장이 이제 경쟁자가 될 것 때문에 지금 비판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볼 거 아니겠어요? 예. 뭐 그런 시각까지도 저는 다 인정을 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러나 어찌됐든 간에 그 여하튼 패인 분석은 이번에 확실하게 하고 넘어가야 된다. 그것도 어느 편파적으로 뭐 누구 뭐 윤석열 대통령이냐 한동훈 전 위원장이냐 뭐 이런 식이 아니고 예. 종합적인 패인 분석. 그래야 2016년 지방선거에서도 지금과 같은 결과를 초래하지 않을 수가 있고 2027년 대선도 마찬가지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낙선 사례를 잘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한동훈 위원장 같은 경우에 전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에 전당대회나 이런 쪽에는 아직은 빠르다 이렇게 보십니까? 저는 빠르다고 봅니다. 예. 그게 왜 그러냐면 그 만약에 이번 전당대회에 나왔을 경우에는 이번 총선 완패가 누구 책임이냐 하는 그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예. 적어도 윤석열 정부의 심판론 때문에 졌다. 뭐 이거는 일반적으로 공유하지만 그러면 한동훈 전 위원장의 책임은 아무것도 없냐? 저는 그렇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이 부각이 되면서 한동훈 전 위원장의 전당대회 이 경선 출마 자체가 위험해질 수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정치권 소식 마치겠습니다.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